자, 이제 담보물권이죠. 이 담보물권은 세 가지인데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은요, 퇴근해요. 유치권하고 저당권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유치권하고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공통적인 것을 해놓은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다른 거 다 필요가 없어. XX만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뭔가 있냐면 유치적 효력이란 말은, 유치적 효력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여러분요, 점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점유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잖아요. 알겠죠? 그리고 유치적 효력이 없다면 유치권이 그게 아니에요. 질권하고 유치권은 점유하고요. 그럼 여기 보면 우선 배제권하고 물상 대성이 없죠. 유치권은요. 유치권은 없단 말이죠. 우선 배제권하고 우선 배제권은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순서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알겠죠? 유치권은 점유하지 않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물상대라는 것은 목적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잖아요. 멸실되면 점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상대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 공통적으로 다 있는 것은 이 세 가지하고 경매권하고 별채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봐봐요. 우리가 이 부정성, 수반성, 불감성 이것은 다른 용익물권에도 이것이 있거든요. 용익물권에도. 그런데 용익물권이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경매권하고 별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보물권 그러면 경매권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따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아까 보면 전세권에는 뭐가 있었죠? 전세권은 용익물권인데 뭐가 있어서 경매권이 있었잖아요. 그게 특이하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뭘 얘기하는 것이냐? 본질적 징표. 그래서 여기 봐봐요. 경매하고 별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별채권이라는 것은 이제 파산 선고가 됐을 때, 어떻게 하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 파산 선고를 받잖아요. 그럼 갑의 건물하고 상가 건물하고 산하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산하고.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는요, 파산 선고 받기 전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저당을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파산 선고를 나중에 받았어. 그럼 어떡하냐? 이 A를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이 건물을 별도로 경매를 해서 별도로 먼저 A한테 변제를 하고 남은 돈은 다시 이 파산 재단에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별채권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같은 비슷한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이 경매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을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유치권은 뭐냐면 봐봐요. 유치권은 자기 건 안 돼요. 여러분 타인은 누구예요? 타인은 나 빼고 다 타인이죠. 물건이죠. 물건은 뭐죠? 동산하고 부동산을 다 포함하죠. 유가증권이 들어가죠. 그래서 유가증권은 뭐죠? 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요. 우리가 물권의 객체는 물건만 되는 것이 아니고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는 점유해야 돼. 점유는 성립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에요. 그래서 성립이고 존속 요건이니까 점유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물건이 멸실하면 물상대위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물상대위를 못하니까 유치권은 물상대위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지금 봐봐요. 물건이나 유가 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그러니까 물건하고 채권은 결련성이 있어야 돼요. 결련성, 같이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A라는 물건에 대해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되지 A라는 물건인데 B라는 물건과 아무 관계 없잖아요. 여기는 유치권이 있을 수 없어. 그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돼야 돼. 그건 결련성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변제기에 있어야 돼요. 변제기. 알겠죠? 일단은 변제 받을 때까지를 뭐란다? 이것을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가분성. 변제 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한다. 유치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점유해서 인도를 거절한다. 이 말이죠. 인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이것을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가요, 법적으로 먼저 정리를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타인이니까 타인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관계없어. 알겠죠? 그 다음에 수급인이 뭐죠? 수급인은 원래 공사대금 채권의 유치권이 돼요. 수급인은 공사업자죠. 그런데요, 수급인의 제로한 노력이죠. 수급인. 그럼 이것은 수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공해서 수급인. 그래서 유치권이 안 돼요. 그런데 수급인이 제로한 노력으로 건축했는데 도급인 소유로 도급인 것으로 합의해서 그럼 도급인이 원시취득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유치권이 돼. 왜요? 유치권이라는 것은 자기 물건이에요? 타인의 물건이에요? 타인의 물건이죠. 수급인 자기 거니까 유치권이 안 되고 도급인 거니까 유치권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 물건은 안 되고 누구의 물건에? 타인의 물건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타인의 물건이니까 물건은 동산, 부동산인데요.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유가증권은 배설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 법정이란 말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정 담보물권이니까
그럼 법정이니까 등기하지 않죠? 등기하지 않으니까 순서를 정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등기를 하지 않으므로 손위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부종성이 엄격하다 이 말은 채권이 없으면 유치권은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부종성이 엄격하고요. 당사자는 합의로 성립할 수 없어요. 유치권은 법정이에요. 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지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경매하면 경매에서는 언제나 인수지이고 이것은 말소가 되잖아요. 경매는. 왜요? 우리가 경매란 말이 뭐예요? 경매에서 소멸한단 말은 등기부에서 등기를 말소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요,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말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말소가 안 되니까 언제나 인수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말소 기준권보다 밑에 있으면 소멸하고 위에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소멸하지 않고 인수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중요해.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우리는 일물일권주의란 말이죠. 일물일권주의예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물건의 일부라고 되어 있죠. 일부에 대해서 다른 부분과 분할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 그때는 그 일부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일부에 대해서 다른 부분과 분할이 가능하면 일부에 대해서 유치권이 돼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이런 거죠.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갑의 산인데요. 갑이요 이것을 을이라는 사람한테요 이만큼을 개간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을이 이만큼을 개간을 한 거예요. 이거 일부잖아요. 그래서 이게 갑의 건데 을이 이것을 개간했는데요. 이놈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부분만 을이 유치권 행사를 했어. 그래서 갑이 뭐라 했냐? 일부는 안 된다 이렇게 우긴 거예요. 판례가 뭐라 했냐? 여기는 임야고 산이고요. 여기는요 농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구별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일부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이것은 우리 시험에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알겠죠? 이걸 잘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요.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에 관한 유익비죠. 유익비. 이 유익비는 비용이니까 건물에 관한 비용이죠. 건물에 관한 비용. 그러니까 유치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유익비에 대해서 유치권이죠. 유치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임차 건물의 유지하고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물을 점유하고 건물을 유지하고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도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지에도 미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소유자가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것이 가등기에게서 뭐가 된다? 본등기가 된 경우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비용을 투입한 것이 돼가지고 뭐를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죠. 여기 보시면 만약에 이런 건물 있잖아요. 이런 건물을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는 거예요. 을이 이 건물에 대해서 2월 1일 가등기를 한 거예요. 가등기. 그런데 이렇게 가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을요 1번 이렇게 갑에 했어요. 2번 이렇게 을 앞으로 지금 2번에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3번 병이 이렇게 산 거예요. 병이 사서 이것을 수리하는 수리비를 지출한 거예요. 수리비를. 그러면 이 을이 본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이건 누구의 소유이냐? 병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수리비를 지출했으니까 유치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요. 이 가등기에게서 무슨 등기를 했다? 본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언제요? 4월 1일 날. 본등기 하죠? 그러면 4월 1일 날 이 병의 등기는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여기 3월 1일 날은 자기가 등기해서 소유자가 됐는데 4월 1일 날 본등기라니까 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돼서 권리가 없어졌죠. 결국 이 사람은요 자기 집에다가 비용을 지출한 거예요. 을의 집에다가 비용을 지출한 거예요. 을의 집에다가. 이것을 뭐란다? 타인의 물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했죠.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 유치권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적법한 점유죠. 그 점유가 불법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불법행위가 안 되는 거 아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뭐가 있다? 통행, 지역권, 주의토지, 통행권, 유치권. 세 가지는 안 되죠. 여기 봐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절도한자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절도한자. 그 다음에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는 원상 복구한다. 이런 원상 복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상 복구한다는 말은 뭐르다? 비용을 포기한다 이 말이죠. 원상 복구하는 것은 내가 다른 걸 다 떼가지고 가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비용을 포기한다 이 말이니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임대차에서 월세에서 임대차 얘기할 때 보면 원상 복구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4번은요 건물 점유자가
건물의 원시 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 행위가 되고 있다면, 여기 불법행위 토지 소유자가 불법행위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토지 있죠. 이 토지가 갑의 것이에요. 갑의 것인데 여기에서 을이 있죠. 을이 여기다가 무단으로 건축한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은 철거되어야 할 운명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을 여기요, 병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수리를 했다. 건물을 수리했다. 수리비가 나왔다 이 말이죠. 수리비 채권에 대해서 이 병이 지금 현재 건물을 유치하고 있다 이 말이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때요, 이 건물은 적법한 건물이에요, 불법한 건물이에요? 불법 건물이죠. 이 건물을 병이 유치하고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이 갑은 이 건물로부터 지금 침해를 입고 있죠. 그래서 이 갑이요, 이 을한테요, 건물을 뭘 하라고?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철거가 되면 어떻게 돼요?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을이 병이 뭐라 한다? 병이 뭐라 한다? 이 토지 있죠, 토지. 이 토지하고 이 뭐겠죠? 건물 있죠. 그래서 이 병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요, 내가 이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사람이 이 건물 철거 못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 소유자와 관계, 갑하고 관계에서 뭐가 되고 있으면 불법 행위가 되고 있다 한다면 그때는요,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말의 뜻은 뭐냐? 유치권을 대항할 수 없단 말은 건물은 뭐로 된다? 철거한다. 건물은 철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점유가 불법 행위로 개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이렇게 돼 있나? 상대방? 자, 이것은 왜 그러느냐? 자, 한번 봐봐요. 우리가 점유권에서 뭘 배웠죠? 우리가 점유자가 점유라면 아무 말도 잘 모르겠다. 그럼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 그 다음에요, 평원 점유, 공연 점유, 그 다음에 선의 점유로 뭘 한다? 추정한다 이 말이에요. 추정하고요. 무과실 점유는 추정한다 안 한다? 추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추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추정한다 이 말이죠. 그럼 추정하면 여기서 어떻게 되죠? 여기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주, 평원, 공연, 선의 점유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추정하면 이건 입증 책임은 누가 한다? 입증 책임은 누가 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하는 거. 상대방이 증명을 해요. 추정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점유라면 그 사람은 그냥 선의 점유로 추정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으면.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의가 아니고 악이다 또는 불법한 점유다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해야 돼요?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점유가 잘못됐다고 하는 상대방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여기 점유가 불법행위다. 근데 우리가 점유는 아무 말이 없어 무슨 점유로 추정한다? 선의로 추정하는데 그것이 불법행위로 점유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환청권자, 상대방이 증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이 증명을 해야 된다.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치권자가 증명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시험에 뭐라 나왔다? 유치권자가 증명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이 증명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보시면 불법 점유일 때 세 가지가 안 된다고 그랬죠? 세 가지가 안 된다. 유치권, 주의토지토행권, 통행지역권. 여기서 시험은 뭐가 나온다? 유치권하고 통행지역권하고. 유치권하고 통행지역권하고. 알겠죠? 자, 결련성 아까 말했죠? 물건으로부터 발생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봐봐. 자, 봐봐. 아까 우리 채권으로부터, 채권하고 물건 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결련성.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봐. 여기. 지금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것이 있어. 자동차가 이렇게요. A라는 자동차가 있고요. B라는 자동차가 있고요.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은 B라는 자동차를요, 100만 원에 수리를 해서 수리비 채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는 구형이고 이 차는 신차인 거예요. 어차피 둘 다 누구 거예요? 갑의 건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요, 이 유치권 행사할 때 A차를 유치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둘 다 갑의 거니까. 갑의 집에 차가 두 대가 있는데 B라는 차로 수리했어. 돈을 안 줘. 그러니까 A차가 더 좋으니까 A차로 유치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유치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그 차를 뭘 해서 점유해서 인도를 가지고 돈 받을 때까지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요, 없다 이 말이죠. 아까 뭐랬죠? 물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채권. 채권하고 물건 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B라는 물건을 수리했지 A라는 물건을 수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물건을 유치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채권하고 물건 간에는 뭐가 있어야 돼? 결연성이 있어야 돼.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요, 채권하고 점유 간에는 결연성을 요하지 않는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이것은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요, 이 채권하고 점유 간의 결연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차를 수리하는데 수리비가요, 여기는 가백 것이 어디죠?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 100만 원이요. 언제요? 2월 1일 날. 그럼 100만 원이 나왔는데 여기서 2월 1일 점유한 경우가 있고, 100만 원이 나오자마자 2월 5일 점유한 경우가 있고, 알겠죠? 1월 30일 날 점유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수리는 언제 했죠? 2월 1일 날 수리가 끝났죠. 수리는 2월이니까 이건 채권이죠. 채권이 있으면 뭐를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지 유치권이죠. 유치권은 뭐를 해야 돼? 점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은 2월 1일인데 점유는 2월 1일 날 같이 했다 이 말이죠. 채권이 발생하고 점유했어. 당연히 그러면 유치권이 있죠. 알겠죠? 채권은 2월 1일인데 점유는 나중에 했어. 나중에 2월 5일 날 했어. 점유는. 수리비는 2월 1일인데 점유는 2월 5일 날 했어. 그러니까 2월 1일 날 수리를 했더니 이놈이 차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를 못 했잖아요. 근데 그놈이요, 동창회 모임이 있어 갔더니 거기에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딱 점유한 거예요. 그럼 그때도 유치권 인정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있잖아. 이 친구가 나한테 차를요 먼저 보관을 시켰어. 내 차 좀 보관하고 있을래? 차를 1월 30일 날 점유하고 있었어. 근데 시동을 켜니까 시동이 안 켜져. 야, 너 차 고장났나 봐. 그러니까 야, 그럼 수리 좀 해줘. 그럼 내가 돈 줄게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수리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도 유치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우리는 유치권이란 것은 채권이 있고 점유하든지, 먼저 점유하고 채권이 있든지 관계없이 채권하고 채권이 있고 점유가 있고 채권이 있으면 무조건 뭐가 성립한다? 유치권이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시에 성립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 동시에 있지 않아도 된다. 먼저 점유하고 나중에 유치하든지, 먼저 유치하고 나중에 점유하든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뭐예요? 점유 플러스 뭐예요? 채권 플러스 뭐예요? 점유. 이 두 가지는 뭐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결연성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하고 물건 간에는 결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채권하고 점유 간에는 결연성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하지 아니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먼저 채권이 있고 나중에 점유해도 유치권이 돼.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걸 말을 이해를 해야죠.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것을 뭐를 해놨냐? 순서대로 해놨어. 먼저 점유가 2월 1일. 먼저 친구가 차 맡겨놓고 나한테 수리해달라고 나중에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유치권이 인정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이 먼저 있고 나중에 점유했어. 그래도 유치권이 인정된다 이 말이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의 점유하기 전에. 그럼 점유는 언제죠? 점유는 2월 8일인데 점유 2월 8일, 점유하기 전에 2월 5일 날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죠. 그래도 유치권이 뭐 할 수 있다? 인정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해됐나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여기요, 채권과 목적물이죠. 채권과 뭐죠? 자, 여기 봐봐요. 말은 뭐죠? 말은 물건이에요. 여기요, 갑의 말이요, 을의 농작물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물건, 이 말로부터 이 사람한테, 을한테는 뭐가 생겼어? 손해가 생겼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 손해청구권은 돈이죠? 그래서 말에 대해서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죠? 말에 대한 거. 말도 물건이니까. 자, 매매계약이 취소가 되죠? 매매계약이 취소가 되면 뭘 한다?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있죠? 부당이득 반환 채권. 돈 받을 때까지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을 받을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채무 불행이죠? 그러면 채무 불행에 의해서 누군가가 채무 불행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것은 원채권의 연장이므로 결연관계가 있다. 결연성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연성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치권이 인정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이렇게 갑의 건물을 을이 수리를 했어.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 그래서 2월 1일 돈을 갚기로 했어.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뭐라 했냐? 만약에 2월 1일 못 갚으면 하루에
하루에 3만 원씩 비용을 더 줄게, 손해배상으로 줄게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2월 1일 날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으니까 유치권 행사했죠. 하루에 3만 원씩이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12만 원이죠. 이 12만 원이 뭐라 한다?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래 채권, 원래 채권의 연장이죠. 원래의 채권의 연장이다 이 말이죠. 동일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12만 원을 다 받을 때까지 100만 원뿐만 아니라 112만 원을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손해배상 채권 넘어갈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지상물 매수. 여러분 봐봐.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은 여러분 유치권이 절대 안 돼. 매매대금은 유치권이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 이것을 뭐라 한다? 부합물이다. 이것을 뭐라 한다? 구성부분이다. 이것을 뭐라 한다?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다.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은 물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건이 아니다. 물건이 아니다. 알겠죠? 그러면 뭐죠? 이 부합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벽에다가 벽지를 발라놨죠? 벽에 벽지를 바른 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은 벽지는 독립성이 있어 없어? 없죠.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것은 유치권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유치권이 되는 건 뭐냐? 유치권이 되는 건 보증금, 권리금. 자, 보증금 안 돼요? 권리금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시험이 많이 나와요. 매매대금 안 돼요? 세 가지 암기. 결연성을 부정한다는 말은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유치권은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거죠. 임대인이 잘못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임대인, 사람에 관한 거죠. 사람에 관한 것은 유치권이 안 되는 거예요. 보증금 안 되고 권리금 안 되고 사람에 대한 것 안 되고 매매대금 안 되고. 그럼 이 매매대금은 기본적으로 여기 봐봐. 매매대금요. 부속물 매수대금, 지상물 매수대금, 그 다음에 자재 납품대금, 그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매대금 상당,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알았죠? 매매대금. 지상물 매수하면은 매수대금이니까 매매대금이죠. 부속물 매수니까 매수대금이죠. 자재 납품이니까 자재를 납품한 대금은 매매대금이죠. 뭐죠? 물건 팔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암기해야 돼. 시작. 자, 지금부터 암기해. 뭐 안 된다? 세 가지.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안 된다. 그 다음 매매대금에 관한 건 네 가지. 자, 시작. 부속물 매수대금, 지상물 매수대금, 자재 납품대금,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알겠죠? 계약 명의신탁은 오늘요 양한반에서 강의할 거란 말이죠. 그때 얘기하고 계약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렇게. 그럼 좀 이해되셨나요? 자, 이것을 여러분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보면 권리금 반환 청구권, 보증금 반환 청구권, 임대인이 어떤 시설을 해주기로 했는데 시설을 안 했어. 그래서 발생한 손해배상. 이런 것은 유치권이 안 된다. 매매대금, 건축, 자재 대금 채권,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런 것은 다 유치권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길게 써는 것이고 이것은 짧게 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할 때 짧게 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길게 읽어야 돼. 그러면 길게 읽은 것이 무슨 말인지 아는데 길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짧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러면 안 되죠. 알겠죠? 그래서 공부할 때는 키워드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도래해야 돼?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 그럼 봐봐. 우리가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데 변제기를 유의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돈 갚을 날짜를 연기한다 이 말이죠. 원래는 변제기가 2월 1일인데 2월 1일 날 수리비를 안 주면 유치권이 성립하죠. 그런데 유예했단 말은 2월 5일 날 돈을 갚아라 이 말이지. 오늘은 2월 1일인데 그럼 오늘부터 2월 5일까지는 유치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돈 갚을 날짜가 아니니까. 알겠죠? 여기 보면 우리가 동시이행의 항변이라고 돼 있죠. 동시이행 항변. 우리는 항상 여러분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면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원래는 불법이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도 적법인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적법인 경우, 괜찮은 경우. 그게 뭐다?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를 하거나 또는 유치권을 행사를 할 때는 그것은 적법한 점유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항변권에 의해서 점유하거나 유치권에 의해서 점유하는 것은 적법한 점유가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동시행에 항변을 했다 이 말은 그건 적법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적법하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유익비는 비용이니까 유치권이 있죠.
그런데 유익비를 상환하는 날짜를 허여했단 말은 연기해줬다 이 말이에요. 돈 갚을 날짜를 상환 날짜를 연기해줬다. 연기해줬단 말은 변제기를 유예해줬다 이 말이에요. 유예해줬다는 말은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그러면 유치권 배제 특약. 그러면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특약을 했다 이 말은, 그럼 봐봐. 이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다? 변제기를 유예했다는 말하고 똑같아. 원래 수리비가 2월 1일이에요. 그럼 2월 1일 날 수리비를 안 주면 뭘 행사한다? 유치권 행사하죠? 그런데 유치권 배제 특약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뭐냐면 갑이을한테 차를 좀 수리해 달라고 그래. 갑이을한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갑이을한테 나 지금 오늘 2월 1일 돈 없고 3월 1일 날 돈 생기던데 이렇게 얘기해. 3월 1일 날 월급이 이때 나오는데 이때 돈 주면 안 돼? 이렇게. 지금은 돈이 없고 3월 1일 날 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유치권이 어떻게 돼요? 유치권이 언제까지는 오늘은 수리를 했는데 오늘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언제까지요? 3월 1일까지는 유치권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특약은 유효이니까 결국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의 뜻은 뭐다? 상환기간을 뭐를 한다? 허여한다 말하고 똑같아. 변제기를 유예해 준다 말하고 똑같아. 우리가 유치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 그럼 변제기를 연기한다, 상환기간을 허여한다, 똑같은 말이다. 그럼 그때까지는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유치권 배제 특약 잘 봐봐.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특약이죠. 특약은 뭐다? 계약이죠. 특약은 계약이죠. 계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죠. 그래서 붙일 수 있다. 단독계약은 조건을 뭐 붙이죠? 자, 그러면 채권자가 유치권이 아까 말했죠. 우리가 항변권하고 유치권은 적법이라고 그랬어요. 불법이라고 그랬어. 항변권하고 유치권에게서 점유하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그런데 유치권이 소멸했다? 그러면 이제는 유치권 소멸했다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죠. 소멸한 후에 점유한다, 소멸 후에 점유한다. 그 말은 그것은 불법이다, 무단점이다. 무단점유는 불법점이다 이 말이죠. 불법점유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법점유는 유치권이 안 된다. 자, 이 경우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다.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했다. 배제. 유치권을 없애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외의 사람도 다 주장할 수 있어. 그 외의 사람도 다 주장을 해.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 그 밖의 모든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 배제 특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해됐죠? 자, 불가분성. 여러분 불가분성이란 말이 뭐예요? 불가분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돈 다 갚을 때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사람 차를 수리해서 100만 원이 나왔는데 지금 99만 원 갚았어. 그런데 지금 10,000원이 남았어. 10,000원 다 받을 때까지 내가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그걸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다 갚을 때까지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임야의 일부를 개간한처럼 물건의 일부가 쉽게 분할이 가능하다. 쉽게 일부가. 그래도 유치권을 성립할 수 있다고 그랬죠? 원래는 유치권은 일물, 일권인데 예외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3번은 지금부터 설명을 해. 3번은요. 다세주택 201호 창호공사가 뭐죠? 창호공사란 말이 뭐예요? 저 알루미늄 샤시 공사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수구빈이 공사대금 채권 각 100만 원씩이에요. 잔액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 201호만을 점유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부터 여기 그림이 나오나? 안 나오죠? 자, 지금부터 여기서 봐요. 자, 이거 먼저 설명하면 이거예요. 지금 아파트가요, 빌라가 이렇게 201호, 200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여기는 201호 하고요. 여기는 202호가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다 누구 것이냐? 갑의 것이다 이 말이죠. 갑. 이 두 가지가 다 갑소유예요. 갑소유. 그래서 갑소유인데요. 을이 지금 수리했다. 을이 수리업자다 이 말이죠. 수리했어. 수리해가지고 각각이 얼마씩이냐? 100만 원씩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100만 원씩이. 100만 원씩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것을 뭘 한다? 수리를 해서 수리비를 받아야 되는데 수리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을이 201호만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유치하고 있다 이 말이죠. 유치하고 있어. 그러면요 201호만 점유하고 있으면 여기서 첫 번째요. 그럼 유치권의 범위. 유치권은 어디에 유치권이 인정되는가? 201호인가 202호까지인가? 비용은 100만 원, 각각 100만 원, 100만 원인데 100만 원만 받을 수 있는가? 200만 원 다 받을 수 있는가? 세 번째 경매를 청구하려면 201호만 경매를 해야 되는가? 202호까지 다 경매해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지금요 201호하고 202호로 둘 다 수리를 한 거잖아요. 그럼 둘 다 수리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201호만 점유하고 있죠. 아까 우리 유치권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점유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치권에 보면은 201호만 유치권이 있는 거예요. 202호는 점유를 안 했잖아요. 유치권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비용은 그러면 201호만이면 201호면 100만 원만 받을 수 있느냐? 여기 이쪽 202호고 100만 원 다 받을 수 있는가 이 말이죠. 팔려고 말하겠다.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사계약에 의해서 201호고 202호가 다 지금 경매가 공사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둘 따라 했을 때는 공사대금은 200만 원 전부에 대해서 미친다 이 말이에요. 비록 점유는 201호만 했지만 202호 공사 비용까지 다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경매를 청구하려면 몇 호를 청구해야 돼요? 201호만 경매해야 돼? 202호까지 경매해야 돼? 여기는요 201호만 경매를 하는 거예요. 왜요? 어디에만 유치권이 있으니까 201호만 유치권이 있으니까 201호만 경매를 하고 202호는 경매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알겠죠 지금? 자,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설명을 해. 지금 여기 보면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하는 하수급인이 201호만 점유하고 있죠. 100만 원씩 100만 원씩인데 이런 경우 유치권은요 몇 회만 미친다? 다세대 주택 전체에 대해서 시공한 공사대금 채권 200만 원 전부에 대해서 미친다. 200만 원 전부 비용은. 그러면 경매는 몇 호만 청구한다? 201호만. 왜요? 유치권은 몇 호만 성립한다? 201호만 성립한다. 유치권은 201호만 경매할 수 있다. 하지만 비용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다? 전부를 다 받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해. 이건 우리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요 시험에 나왔으니 이걸 보시고 이해됐나요 지금요? 이것은 우리 시험에 사례형 문제로 나왔는데 아주 그때 어렵게 나왔어. 근데 어렵게 나왔어도 우리가 이제 항상 먼저 착각을 하죠. 201호만 점유했으니까 201호만 경매하고 201호에 대해서만 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유치권은 다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리잖아요. 판례가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다 이 말이죠. 불가분성에 대해서. 아까 유치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점유해서 인도를 만다 거절한다 이 말이죠. 유치란 말이 뭐죠? 점유 플러스 인도 거절한 것을 유치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혹시 유치장 들어봤어요? 유치장 비싼 거예요. 유치장도 뭐예요? 유치장이 뭔지 몰라? 그러면요 오늘요 강의 끝나고 나서 파출소 앞에 가가지고 노상방뇨를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죠? 노상방뇨 하면 어때요? 어디다 집어넣어요? 유치장에 집어넣죠? 집어넣죠. 그리고 보내지 안 보내죠? 안 보내죠. 그럼 유치장에 집어넣었단 말은 경찰서가 우리를 뭐 한다? 점유한다 이 말이죠. 나가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 나게 인도를 거절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물건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유치란 말이. 아시겠죠? 그래서 점유는 뭐다? 점유가 반드시 유치권의 성립이면서 유치권의 존속이야. 그러니까 점유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고 점유했는데 중간에 점유를 풀어줬어. 그러면 존속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유치권은 중간에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이 말이죠. 내가 계속 유치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유 플러스 뭐를 해야 돼? 점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알겠죠? 유치권을 상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언제든지. 알겠죠? 그래서 우선배조건, 물상대입권, 초구표는 뭐냐면 소유자가 누구한테 받기든지 간에 끝까지 쫓아가는 성질. 봐봐. 이 건물 있죠? 이 건물에다가 갑의 건물인데 을이 저당을 잡았어. 저당은 어디에 잡냐? 이 건물에다 잡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소유자가 갑에서 A로 바뀌고 A에서 B로 바뀌었어. 그러든 말든지 소유자가 누군지 관계없이 이 저당권자는 이 건물에 대해서 저당을 잡았죠? 그냥 건물이 존재하는 한 저당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끝까지 쫓아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유치권은 뭐다? 이 사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그런데 유치권은 점유를 반드시 해야지 유치권인데 점유를 상실한다. 점유를 상실하면 소유자가 갑에서 A로 바뀌고 A에서 B로 바뀌어도 내가 점유하고 있으면 관계없죠. 그러니까 내가 점유를 상실하면 새로운 사람한테 가서 내가 유치권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그걸 추구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유치권 자체에 대한 물권의 조건은 없어. 아주 중요해요. 유치권 자체에 대해서 물권의 조건은 없다. 그 다음에 유치권은 점유라는데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돼. 무슨 말이냐 봐봐. 이 집을요, 이 갑의 집을 을이 수리했어. 을이 직접 이것을 점유해. 그걸 직접 점유라고 그래. 그런데 을은요 다른 데 가서 또 공사를 해야 돼. 이 사람이 돈 안 준다고 해서 여기서 이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데 가서 또 공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이 뭐라냐? A라는 사람이 경비업체. 경비업체한테 너가 가서 이 집 좀 보고 있어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경비업체가 보고 있으니까 직접이죠?
A를 통해서 을이 무슨 점유한다? 간접 점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직접 점유해도 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을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도 다 유치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면 그건 소멸을 돼요. 그래서 소멸된다. 그건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돼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자기가 간접 점유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만 정확히 알아야 돼. 유치권은 내가 직접 유치해도 된다. 점유해도 된다. 다른 사람한테 점유를 시켜도 된다. 간접 점유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는 안 된다?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시키면 안 되는데 왜?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를 시켰다는 이 말은 그건 유치권자가 점유를 뭘 했다? 상실했다 이 말하고 똑같아.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시켰다는 말은 상실했다는 말하고 똑같아. 그럼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을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막 여러분요, 점유를 침탈당했다. 침탈당했다 말은 점유를 뭘 했다? 상실을 당했다 이 말이죠. 상실했다. 그러면 유치권을 뭐 한다? 소멸하죠. 소멸하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해수의 소를 지게 하죠. 점유해수. 점유해수가 점유물 반환 청구죠. 반환 청구. 그래서 몇 년 안에? 1년 안에 회복하면 회복해야 돼. 1년 안에 회복해야지. 승소했다 필요 없어. 승소 필요 없어. 회복해야 돼. 회복하면 유치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유치권을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알겠죠?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요, 승소에도 점유를 회복하기 전이면 유치권을 소멸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인도 거절이죠. 자, 인도 거절은 인도를 거절해요.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해 경락인,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데 변제는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이 말을 지금부터 이해해야 돼. 자, 봐봐. 경락인에 대해서 뭐는 청구할 수 없다? 변제는 청구할 수 없다. 여기 중요해. 뭐는 할 수 있는데 인도 거절을 뭐라고 그래? 유치권 행사. 유치권은 뭐 할 수 있는데 행사할 수 있는데 경락인한테 뭐는 못한다? 변제, 돈 갚으라고 청구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됐나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여기서 먼저 설명을 해. 여러분 유치권이라는 거 유치권이라는 것은 이것은 물권이에요. 물권은 뭐죠? 물권은 사람이 뭐를요?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는 권리죠. 사람이 물건을 지배해서 이 세상 누구한테나 대세권이죠. 내가 유치권자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채권은 뭐죠? 채권은 누구하고? 특정인하고 특정인한테 주장해. 특정인한테 주장을 해요. 누구하고? 특정인하고 특정인한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 주장한다. 이걸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은 다른 사람한테는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봐봐요.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죠? 을한테만 받아야 되지 다른 사람한테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대항 요건이 있어야 돼. 등기가 되어 있든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채권은 갑이 을한테만 청구할 수 있지 병한테는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걸 알아야지. 그러니까요, 이 갑의 건물을 을이 수리했으면 을은 갑한테 돈을 받으라고 해야지. 갑의 집이 경매가 돼서 병한테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병한테는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변제는 청구할 수 없다. 알겠죠? 이걸 얘기해. 그런데요, 세상 누구한테나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왜요? 이 을은 이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거지 사람을 유치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주인이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건물 자체는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을이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대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세권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어떻게 보느냐?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갑의 건물이 있죠. 갑의 건물을 을이 수리해서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요, 이 건물이 경매가 된 거예요. 경매가 돼가지고요, 병한테 이렇게 경락인 제3자가 된 거예요. 이런 경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이런 경우에 여러분요, 이 을은요 갑에게 또는 병에게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돈 갚으라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알겠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병한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사람한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지금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병한테. 지금요, 이 갑은요, 이 을은 수리비를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수리비를 갑한테 받아야 되죠. 그럼 우리가 수리비는 뭐죠? 채권이요, 물권이요? 수리비는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그래서 이 이 을은요, 갑한테 변제 청구를 해야 되죠. 여기 병한테는 돈을 받을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권은 뭐죠? 유치권은 대세권이죠. 세상 누구에게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죠. 물권으로서. 그래서 유치권은 누구한테든지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변제 청구는 채권이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내가 갑의 집을 수리했지 병집을 수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한테는 청구하는데 병한테는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을 지금 유치하고 있죠. 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세상 누구에게나 내가 지금 이 건물을 유치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대세권이다 이 말이죠. 절대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누구에게나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으나 돈 갚으라고는 누구한테만 한다? 채무자한테만 청구를 하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경락인에 대해서만, 경락이 누구죠? 병. 유치권이라는 병에 대해서 인도를 거절한다. 인도 거절을 뭐라? 유치권을 행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뭐는 행사할 수 없다? 변제 청구. 채권은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자요, 임대 목적인 가옥,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발생하면은 임차 건물의 유지 사용한 필요한 부분에서 여러 건물에 대한 유치권은 어디까지 미친다? 대지까지도 미친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대지까지도 미친다. 당연한 거죠. 자, 그럼 경매권과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봐봐요. 우리가 유치권자는 변제를 받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경매. 이러면 이때 경매는 두 가지가 있어. 자, 두 가지가요. 우리가 형식적 경매가 있고요. 형식적 경매 또는 유치 권자에 의한 경매를 형식적 경매라. 유치권. 실질적 경매. 이 실질적 경매를 뭐라고 한다? 담보권 실행 경매 이렇게 얘기해. 저당권자가 하는 것을 실질적 경매라고 하고요. 유치권자가 하는 것을 형식적 경매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유치권자는요, 유치권자 이렇게 건물이 있잖아요. 이 건물을 수리해가지고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잖아요. 100만 원이 나왔으면 이 을은요, 이 집을 자기가 원칙적으로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건물을 매매 대금에서 돈 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돈 받으려면 이 건물을 뭘 해야 돼요? 경매를 해가지고 경매해서 돈으로 바꿔야 돼. 대금으로 돈으로 바꿔서 여기에서 100만 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유치권자는 오직 돈 받기 위해서 경매하는 거잖아요. 그걸 형식적 경매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실질적 경매하고 저당권에 의한 경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건물에 보면 이 건물에는요, 저당권자도 있고 전세권자도 있고 임차인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경매를 해가지고 경매대금에서 순서에 의해서 돈을 나눠 갖는다 이 말이죠. 순서에 의해서. 알겠죠? 그래서 우선 변제를 위한 우선 변제, 여기는요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유치권은 내가 비용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매, 비용. 그러니까 비용을 받으려면 매매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서 받아야 돼요? 오직 경매만 해서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무슨 경매라고 한다? 실질적 경매가 아니고 무슨 경매? 형식적 경매다. 이렇게 유치권 제한 경매. 돈으로 바꿔서 돈을 받아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환가. 그러니까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를 뭐라 한다? 이건 실질적 경매라고 그래. 이 실질적 경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그래. 담보권 실행 경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담보권 실행 경매를 뭐라 한다? 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가를 위한 경매다. 형식적이죠. 환가가 뭐예요? 가가 물건을 돈으로 바꾼다. 환가는 돈으로 바꾼다 이 말. 바꾼다. 돈으로 바꾼다 이 말이죠. 뭐를요? 물건을 돈으로 바꾼다. 이거를 환가를 위한 경매다. 돈으로 바꿔서 그 돈에서 비용을 받는 그걸 환가를 위한 경매라고 그래요.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를 뭐죠?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아가는 것, 순서에 따라서 그것을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환가를 위한 경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같아요? 틀려요? 약간 다르죠 지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봐봐. 그러니까 두 가지야.
우리가 유치권자가 돈을 받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하나는 뭐다? 경매가 있고, 또 하나는 뭐다? 간이 변제 충당. 간단하게 변제에 가름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가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그러며 감정인의 평가를 받고 법원에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미리 채무자한테 통지를 해야 돼. 이 네 가지의 요건이 있으면 우리가 간이 변제 충당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간이 변제 충당, 정당한 이유, 감정인의 평가, 법원의 청구, 미리 채무자의 통지 이렇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봐. 여러분요, 우리가 신발 있죠, 신발, 운동화. 신발을 하나 빨래방에서 빨래를 했어. 의리요, 가베 신발을. 그러면 이게 돈이 얼마짜리죠? 신발을 하면 4천 정도 되나요? 4천이 나왔다고 해봐. 4천원이다. 그럼 이 사람이 4천원 안 준다고 해가지고 이걸 경매할 수는 없잖아요. 경매하면 경매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죠. 경매를 할 가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도 이 신발이 얼마짜리인지 감정인의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채무자한테 통지를 해줘야 돼. 왜요? 여러분, 내가 봤을 때는 이 신발이 아무 신발도 아닌데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 신발을 선물했다고 해봐. 그러면 그 사람 만나러 갈 때 그 신발 신고 가야 돼, 안 신고 가야 돼? 신고 가야죠.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다 떨어지고 낡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신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미리 통지를 해야 돼. 근데 그것을 어떻게 누구한테 청구하냐? 법원에 청구하는 거예요. 법원에. 알겠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갖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걸 간이변제 충당이라고 그래. 만약에 이것이 건물이라고 해봐. 이 건물이 지금 현재는 1억짜리인데요. 내가 수리비가요 1억 2천이야. 1억 2천이다. 그럼 1억 2천인데 경매를 해봐. 그럼 돈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법원에 청구하는 거 정당한 이유? 이건 내가 받을 수리비용 맞지도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1억이라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데? 1억 2천인데 그걸 법원에 청구를 해. 알겠죠? 그 다음에 채무자한테 통지해. 내가 이거 그냥 먹겠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법원이 청구했던 법원이 허락이 나오죠? 그러면 내가 내 것이 돼버려. 그냥 이것이 내 것이 돼. 등기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도 등기 안 해도 내 소유가 돼버리는 거야. 이것을 간이변제 충당이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볼까요? 자, 유치권 질권에는 인정되지만 저당권에는 간이변제 충당은 저당권에 인정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법원이 간이변제 충당을 허가하면 뭐 없이도, 방금 얘기했죠,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이게 아주 중요해. 등기 없이도.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등기 없이도 내 것이 돼.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뭐 없이? 등기 없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압류와의 관계. 아까 우리 말했죠. 우리가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경매가 돼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경매가 돼도 소멸하지 않아요. 대신요 어떻게 되냐 봐. 가박으로 있죠. 2월 1일 여기 저당권 가압류가 있고요. 3월 1일 유치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4월 1일요 이 가압류 저당권이나 가압류에서 여기요 경매 압류, 경매 개시등기, 여기요 또 병이요 유치권이 있어. 자, 그럼 보면 이게 뭐죠? 순서가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데 먼저 뭐를 했다? 저당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이 1번이고 유치권이 2번이죠. 원래 경매가 되면 저당권 이하는 다 없어져야 되죠. 그런데 여기 유치권은요, 유치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은 경매가 돼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당권자가 경매를 하려면,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하려면 판결을 받아서 압류를 해야 되고요. 저당권자가 경매를 하려면 경매 개시등기, 경매 기입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매 개시등기, 경매 기입등기가 있어야 돼. 그러면 압류를 했죠? 압류하면 정의 경락인이 되는 거죠. 경락받은 경락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봐봐. 압류보다 먼저 있는 유치권이 있고 압류보다 뒤에 있는 유치권이 있잖아요. 압류보다 먼저 있는 유치권은요 어떻게 된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고, 뒤에 있는 것은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봐봐. 경락인 정은 소유권이, 자기가 소유자죠. 소유권에 의해서 병이 지금 유치하고 있잖아요. 병에게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있다. 그런데 여기는요 대항이 가능하다 이 말은 유치권자가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은, 그러면 이 경락인은 경락을 받아서 이 유치권자한테 그 물건 내 거니 나한테 돌려달라,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뭘 할 수 없다? 을은요 인도 청구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아니요 정은요 을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정은 병에게
인도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 알겠죠? 그래서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은 이 병은 어떻게 해요? 경락받은 사람이 당신이 지금 물건, 유치란 말은 물건을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는 거 나한테 인도해라. 그러면 인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대항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대항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경락받은 사람이 뭐라냐? 을한테 당신이 유치하고 있는 물건 나한테 돌려달라. 그러면 나는 싫은데? 이렇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대항이 가능하다 이 말은 정의 청구에 대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압류나 또는 경매 기입 등기, 압류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유치권은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그 후에 유치권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해됐죠? 이것도 아주 심에 잘 나와. 알겠죠?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압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자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요 지금 뭐냐면 지금 앞에 거 지금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해설하고 있으니까 방금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 아까 변제 청구와 유치권 행사 했었는데, 자 이거 보시면 우리가 1,000만 원의 수리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병이 지금 경매에 있어, 경락이 됐어. 아까 했죠 경락인. 그러면요 이 을은 병에게 변제 청구라든가 유치권은 변제 청구는 안 되고 유치권만 된다고 그랬죠. 왜요? 우리가 변제 청구는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누구한테? 갑에게만 청구해야지 병한테는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유치권은요 세상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죠. 유치권은. 그 다음에 세상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을은요, 을은 누구한테? 갑한테는 유치권도 주장할 수 있고 변제 청구도 할 수 있죠. 왜 변제 청구할 수 있죠? 채권이니까. 동시행 항변권도 채권이죠. 항변권도 채권이니까 채권은 을은 갑에게는 항변할 수 있지만 을은 병에게는 항변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병은 을에게는 항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항변권이라는 것은 뭐다? 채권이니까. 항변권은 채권이니까 채권은 누구한테만? 특정인과 특정인,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인정되지 을하고 병 사이에서는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기서 변제 청구도 채권이죠. 채권으로서 특정인과 특정인 사이만 인정된다 이 말이죠. 유치권은 물권이죠. 세상 누구에게나 인정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면 수리비는 채권이니까 특정인과 특정인 간에만 청구한다. 병에게는 변제 청구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점유하여 유치권은 뭐다? 유치권은 물권이죠. 물권으로서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하죠. 병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비용이죠. 이런 유치권도 남의 물건을 점유하니까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있어.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자는 유치권자에 한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청구의 상대방은 유치물의 소유자. 유치물의 소유자한테 비용을 청구한다. 상대방은요. 그 다음에 상환 청구자가 누구다? 유치권자. 유치권자가 상대방 소유자한테 비용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지출해. 필요비와 유익비. 수선을 했잖아요. 수선을 하면 물건을 수리했으니까 알겠죠? 그 물건의 소유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자, 유치권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이죠. 유치권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은 이것을요 새로운 유치권 또 유치할 수 있는가? 내가 유치하고 있는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가요 이 유치권으로부터 비용이 났다 이 말이죠. 그럼 그 비용에 대해서 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원칙권의 연장이나 마찬가지니까. 자, 유치권자의 과실 수치죠. 여러분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치할 수 있어. 이때의 과실은 천연과실, 법정과실, 뭐 이자라든가 뭐 월세라든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수치해서 먼저 채권의 변제에 충당을 해. 충당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금전이 아니다. 아까 얘기했죠. 무조건 금전이 아니면 경매를 해야 돼요. 우리가요 유치권에서는 간이 변제 충당을 하든지 매매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죠. 경매를 해서 돈으로 바꾸어서 돈을 받아오든지. 그러니까 유치권은 반드시 경매를 하든지 간이 변제 충당하든지 하지 매매는 절대로 안 돼. 금전이 아니면 반드시 경매를 해서 이걸 환가로 가지고 환가가 먼저 돈으로 만들어서 돈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비용을 청구해야 돼. 돈으로 만들어서 비용을 받아가야 돼. 자기 멋대로 못해.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먼저 과실을 먼저 뭐에 충당한다? 이자에 충당하고 이익이 남은 것이 있으면 원본에 충당을 해. 왜 그러느냐? 우리가 벌써 충당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충당이라는 것은 먼저 받을 돈 비용은 100만 원인데 실제로 지금 비용은 60만 원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원래 갚을 돈은 100만 원인데 지금 6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100만 원 원금에 먼저 충당한 것이 아니고 원금으로부터 나온 이자 있을 거 아니야.
이자가 만약에 5만 원이다. 그럼 5만 원을 먼저 충당하고 남은 돈이 얼마죠? 55만 원이죠? 55만 원 여기다 충당한다 이 말이죠. 그럼 50만 원 충당하면 얼마가 남으면 45만 원이 남죠? 45만 원이 많아야지 이자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있잖아요. 원금을 충당해봐. 60만 원인데 100만 원을 먼저 충당해봐. 그러면 남는 거에 40만 원밖에 안 되죠. 40만 원에 대해서 이자는 45만 원의 이자보다는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겠죠. 그래서 유치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이자에다가 먼저 충당하고 남은 돈이 2년은 남은 돈이죠. 남은 돈이 있으면 원금에 충당한다 이 말이에요. 원금에. 알겠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유치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 말이죠. 자요. 수리비가 얼마나 나냐? 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자, 수리비가 100만 원. 그럼 이거 유치권자죠?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성납을 받아서 여러분 중요해. 여기 봐봐. 여기서 채무자의 성납이라는 말이 중요해. 성납을 받아서 대여한다는 말은 렌트카를 준다 이 말이죠. 담보로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성납 없이 사용하면 절대로 안 돼요. 성납 받아서 사용하죠. 그러면 이 렌트비가 나오죠. 이걸 월세 과실이란 말이죠. 이 과실은 뭐라 했죠? 과실을 뭐 한다? 수취한다고 그랬죠? 누가 수취해요? 유치권자가 과실을 수취하죠. 수취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을 해. 잘 봐봐. 만약에 이게 수리비가 100만 원이죠? 그럼 하루 렌트비가 만약에 10만 원이래 봐. 10만 원. 10만 원이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남죠? 90만 원. 또 다시 렌트를 주면 또 10만 원. 얼마 남아? 80만 원. 쭉쭉쭉쭉 해가지고 10만 원 남죠? 또 렌트를 주면 또 10만 원. 그럼 0이 되죠. 그럼 그때 차를 돌려준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과실을 수취해서 채권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어디까지요? 돈 다 갚을 때까지. 여기서 봐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승낙을 받아서 대여는 뭐다? 임대차를 준다 이 말이에요. 대여를 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와. 뭐가 시험에 나오면 여기요. 금전이 아닐 때는 경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과실 수취해서 채권 변제 우선 충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충당 먼저 이자에 충당하고 남으면 뭐 충당한다? 원본에. 그런데 이것은 원칙이니까 잘 나오지 않고 어디가 시험에 잘 나오냐? 원래 승낙을 받아서 임대를 주라고 그랬죠. 중요한 것은 승낙 없이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봐봐. 승낙 없이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못한다 이 말이죠. 만약 그렇게 하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아까 우리 또 청구하고 무슨 말이 나왔죠? 통고란 말이 또 나오죠. 아까 통고는 잘못이 있을 때 없을 때 청구는 뭐가 있을 때 잘못이 있을 때 잘못했잖아요. 그럼 소멸을 청구하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요. 수리비가 100만이 나왔는데 승낙을 받아서 대여 담보 제공 사용하라고 그랬죠 아까. 그런데 만약에요 여기요 우리가 승낙 없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그걸 뭐냐? 보존에 필요한 사용.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 알았죠? 그럼 여기서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여기 봐봐요. 승낙 없이 아까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라고 그랬죠.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라고 그랬죠. 승낙을 받아서. 그런데 여기 상상 시험 여기서 나온다고 그랬죠. 승낙 없이 되어 임대를 줬을 때 승낙 없이. 그럼 어떻게 한다? 유치권을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 자, 두 번째는요. 차임, 월세 받은 이 사람이 남한테 빌려줬으면 월세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월세는 소유자한테 반환해야 돼. 월세는. 그 다음에 임차인은 채무자한테 자기가 소유자라고 대항을 못해. 지금 무슨 말이냐? 지금요 이 사람이 채무자고 이 사람이 유치권자인데요. 이 사람이 갑한테 묻지도 않고 병한테 차를 렌트카를 주는 거예요. 렌트카를 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0만 원 받은 거예요. 10만 원 받은 거 무조건 갑한테 돌려줘야 돼. 여기요 되겠죠? 차임은 무조건 반환해야 돼.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이 병은 뭐라 차 타고 다니죠? 갑이요 병을 봤어. 자기 차를 봤어. 이거 내 차인데 이렇게 해요, 병이. 그럼 병이 뭐란다? 나 을한테 돈 차 빌렸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필요 없어. 그것은 내가 빌려주라고 허락했어 안 했어? 안 했죠. 허락을 하지 않으면 병은 갑한테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임차인은요 갑한테요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 대항하지 못해요.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뭘 한다? 무조건 갑한테 뭘 한다? 돌려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됐나요? 알겠죠?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만약에 승낙 없이 한다?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월세는 갑한테 돌려줘야 된다. 채무자한테. 그 다음에 임차인 차를 빌린 사람. 유치권자한테 갑의 승낙 없이 이 차를 빌린 사람은 갑한테 자기가 임차인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해.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문제 풀면요 금방 모든 것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존에 필요한 상황. 이거 봐봐.
여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한다 안 한다? 승낙 없이. 보존은 승낙 없이라고 돼 있죠. 보존은 승낙 없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보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 그럼 우리가 보존한 게 뭐냐? 공사대금 채권이죠. 채권을 받을 때까지 유치하죠.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유해야죠. 점유. 그럼 어떻게 점유한다? 유치권을 행사한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한다.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한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주한다 말은 점유해서 뭐라고 했다? 사용한다. 아까 말했죠.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할 때는 유치권자에 뭐가 있어야 돼? 허락이 있어야 되죠. 승낙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때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냥 사용이 아니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을 한다 안 한다? 없이도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승낙 없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용한다. 그 집에 들어가서 주택에 거주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을 보존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보존이니까 이때는 승낙이 없더라도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이 말이죠. 하지만 남의 물건을 사용하면은 여기서 사용이익이라는 거예요.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돼요. 그래서 사용이익은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반환해야 돼. 무슨 말이냐? 봐. 여기 원룸이 있어. 원룸이 월세가 40만 원이야. 월세가 40만 원인데 집주인 갑이요 여기 을한테요 도배를 좀 해달라고 그래. 도배를 해가지고 도배가 30만 원이 나왔어요. 30만 원 나왔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도배라는 사람이 보존을 위한 사람 그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서 잠을 잔다 이 말이죠. 잠을 자는 것은 우리 아까 얘기했는데 항변권이나 유치권에 의한 점유는 적법이에요. 항변권이나 유치권에 의한 점유는 적법이에요. 이 자체는 적법이죠. 적법인데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돼요.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되죠. 차임 상당에 한 달을 살았다 그러면 월세가 40만 원이니까 자기가 받을 돈은 얼마죠? 30만 원인데 도배값은 한 달을 살았다 돈 받기 위해서 그러면 1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30만 원 못 받고 10만 원 더 더 주고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존을 위한 목적물 보존을 위해서 사용하죠. 보존. 이때는요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적법이요 불법이요? 적법이죠. 적법이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적법이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치권자가요 보존하기 위해서 물건을 전세를 주는 경우 있죠. 유치물에 대해서. 그럼 전세금을 수령하죠. 이때 전세금을 수령할 때는 이때 유치권자가 얻는 것은 전세금이 아니고 전세금에 대한 이자죠. 이자가 사용료죠. 아까 우리 사용이라고 그랬죠. 사용. 그래서 전세금에 대한 이자. 이걸 사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채무자는요 상당한 담보를 정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자 봐봐요. 여기 차가 있죠. 이 차가 BMW예요. 그럼 BMW인데요. 이게 1억짜리 해봐요. 이 차를 수리하는 수리비가 1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럼 100만 원인데 유치권자가 이렇게 했는데요.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정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때 그러면 상당이라는 것은 수리비 100만 원에 상당한 거예요. BMW에 상당한 다른 차, BMW에 상당한 벤츠를 하나 사주고 다시 하나 사주고 차를 이 사람이 지금 이 BMW를 수리비 100만 원 때문에 지금 을한테 지금 유치를 당하고 있어. 을이 차를 끌고 가버렸어. 그럼 나는요 이 차를 가지고 오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100만 원에 상당한 다른 담보. 예를 들어서 모닝 있죠. 모닝이요 5년차 5년 된 중고 모닝을 맡겨놓고 BMW를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알겠죠? 즉 100만 원에 상당한 다른 담보를 얘기하는지 이 물건에 상당한 다른 담보 벤츠를 다시 하나 새롭게 사주고 가져와야 되는지 이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상당이란 말은 어떤 것을 상당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 상당한 담보라는 것은 100만 원에 상당한 이 말이죠. 지금 BMW 때문에 100만 원 때문에 유치를 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벤츠를 1억짜리 사놓고 와라 그러면 말이 앞뒤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상당이다? 수리비에 상당한 이 말이죠. 알겠죠? 수리비에 상당한 이때 상당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를 얘기한다? 여기 봐보세요. 상당한 건 채권에게 상당한 이 말이죠. 채권에 물건에 상당한이 아니고 채권에게 상당한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 우리가 유치권은 뭘 하죠? 점유를 해야 되죠? 근데 점유를 상실을 해. 그럼 유치권이 소멸하죠? 그래서 유치권은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해가지고 1년 안에 반환을 받으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지만 점유 해소해소, 우리가 점유권에서 배우죠. 해소해소를 제기해서 내가 승소를 했어. 승소를 했는데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 승소했단 말이죠. 승소를 했다 해가지고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유치권은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니까 승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점유를 회복해야 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 그거 필요 없어. 승소를 했다고 필요 없어. 반드시 회복을 해야 돼. 회복. 알겠죠? 회복을 해야 된다. 자, 동시한별권의 관계는요, 우리가 아직 동시한별권 안 했으니까요. 여러분요, 이것은 뭐 지금 볼 필요 없지만 딱 뭐만 보면 되냐? 이것만 보면 돼. 유치권은 물권이고요. 그 다음에 항변권은 채권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유치권에 의한 점유나 동시행 항변권에 의한 점유는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 점유다. 이걸 먼저 하나 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남의 물건을 점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남의 물건을 점유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어느 경우다? 유치권하고 항변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적법인데요. 소멸시효를 뭘 한다? 진행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봐봐요. 매매계약을 하죠. 매매계약하면 2월 1일 매매계약을 하면은 여기서 등기하고 잔금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잖아요. 그러면 이 갑은요, 갑은 을이 잔금을 안 주면 나도 등기를 안 주는 거잖아요. 그걸 항변권이라고 하죠. 항변권이어도 2월 1일 날 잔금을 받기로 했잖아요. 잔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2월 1일부터 진행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매매 대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유치권과 항변권은 적법이다. 하지만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이 두 가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우선 알겠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냐면 유치권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치권이니까 유치권은 지금 계속해서 몇 문제가 나오냐? 두 문제 가까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 저당권인데 저당권을 잠깐 봐야 돼요. 왜냐면 물건을 우리가 지금 다 봤는데 저당권 안 보면 큰일이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저당권에 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